신이 이 세상과 인간을 포함한 만물들을 창조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다가 최소한의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걸 세팅해 놓았다고 한다면 그 단 하나의 규범 혹은 계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다른 건 다 되지만 이것만은 안 돼. 이거 하나만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서로들 최소한의 도덕은 지키면서 살아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는 자도 비도덕적인 자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선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은 한 번도 사랑의 부재와 인간의 비도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언제 개입할까요? 이 영화의 감독에 따르면 신이 이 세상에 부과한 단 하나의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어스하게 살 것. 이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지만 딱 하나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니컬하거나 설렁설렁하거나 언시리어스한 인간은 결코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연극 무대 위에서 악역을 연기하는 것과 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냉소적인 말 몇 마디 좀 내뱉는다든지 언시리어스한 태도 좀 보인다고 곧바로 너 이리 와 아웃 이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그 사람의 운명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점점 더 시리어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 시리어스해져야 해. 안 그러면 시리어스해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이 언시리어스한 영화의 주인공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겪는지, 결국에는 영화의 제목처럼 시리어스맨이 되긴 하는지, 또 거기에 더해 감독은 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영화는 스토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우화로 시작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기 동유럽의 한 시골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위를 팔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부인에게 자신이 겪었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해 말해줍니다. 오는 길에 수레바퀴에 바퀴가 빠져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부인의 삼촌인 랍비 그로시코브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은 심각한 얼굴로 삼촌인 랍비 그로시코브는 3년 전에 죽었으며 남편이 만난 건 디부크라는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분은 분명 살아있고 심지어는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가 집에 초대를 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고는 그 문제의 랍비 그로시코브가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랍비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조카인 부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부인은 속지 않겠다는 듯 시종일관 그를 악령 취급하다가 급기야 가슴에 송곳을 꽂아버립니다. 남편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내를 꾸짖지만 아내는 랍비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로 들며 그가 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아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랍비의 가슴에서 피가 서서히 배어나오기 시작하고 랍비인지 악령인지 모를 그 존재는 서운하다는 뜻을 밝히며 집을 나갑니다. 남편은 아내가 멀쩡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닌가 걱정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쫓아낸 게 악령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화의 내용입니다. 이 우화는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영화의 내용을 혹은 그 성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쩌면 이것은 양자 물리학의 사고 실험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우화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가정을 따른다면 이 영화는 중첩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상은 미스테리한 곳이며 가능성의 장입니다.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는 관측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하나하나 붕괴시켜가면서 자신만의 단단한 현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같은 현상을 보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현실들이 오묘하게 얽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셈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감독은 마치 진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아니, 과장을 좀 보태서 말하자면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 이 영화의 감독에게는 대단히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모양입니다. 둘째, 어쩌면 이 우화는 신에 대한 낡은 개념을 쫓아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낡은 개념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 착한 이에게 상을 주고 나쁜 이에게 벌을 주는 캐릭터화된 신을 의미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레리 역시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로서 그런 낡은 신의 개념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어째서 율법도 잘 지키고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자신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애초에 전제부터 잘못 설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롤로그가 끝나고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면 레리의 아들 데니가 유대교 율법 수업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어플레인의 Somebody to Love라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 영화의 설정에 따르면 새로운 개념의 신은 더 이상 교회나 율법, 교리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라디오를 통해 대중문화를 통해 계명을 전달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내 안에 모든 기쁨이 사라질 때 너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어? 대략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같은 시각 레리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레리의 귀와 데니의 귀가 교차 편집됩니다. 현실의 공간 속에서 데니는 레리의 아들이지만 메타포의 공간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사실 한 인간의 두 단계를 의미합니다.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데리는 현재 시리어스해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신 상태는 페이글과 얽힌 상황을 통해 드러납니다. 페이글은 데니의 동급생으로 마리화나 공급책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화나를 피우고 페이글의 이름을 부르고 마리화나 값을 지불하지 않고 페이글로부터 도망치는 등의 모습은 데니가 매우 언시리어스한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만약 데니에게 조금이라도 시리어스한 면모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리화나 값 $20를 페이글에게 건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니는 그 $20를 끼워 넣은 라디오를 선생님에게 압수당하고 맙니다. 이어폰이 빠지면서 새로운 신의 계명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지루하던 학급 분위기가 순식간에 활기차게 변모합니다. 레리는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리는 특히 수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레리에게 있어서 수학이란 신의 언어와도 같으며 인간이 수학적 해답을 명확하게 얻을 수 있듯이 신의 뜻 역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클라이브라는 학생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클라이브는 단순히 수학적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F학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레리는 수학을 모르고는 물리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클라이브는 매우 근심하며 자리를 뜹니다. 그때 레리는 자신의 책상 위에 돈 봉투가 놓여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게 클라이브의 뇌물이라고 생각한 레리는 재빨리 뛰쳐나가 클라이브를 찾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레리에게는 번듯한 직장과 집,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껴 있습니다. 바로 형 아서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아서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와 딸은 아서의 존재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 주디스가 레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현재 싸이라는 남자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레리와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데니, 레리, 싸이는 시리어스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레리가 현실에서 이 정도나마 성취를 이룬 것은 그가 어느 정도의 시리어스는 획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단계, 즉 싸이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내는 이미 가 있습니다. 레리도 어서 분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리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나 오늘 어디서 자나입니다. 이제 레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레리의 형 아서가 처음으로 모습을 보입니다. 감독은 아서의 첫 등장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연출하는데 이는 그가 메타포적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즉 레리에게 달려있는 아서는 레리의 미성숙 혹은 언시리어스한 인격을 상징합니다. 다음날 레리는 클라이브를 호출합니다. 레리는 클라이브의 뇌물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만 클라이브는 돈 봉투를 놓은 건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감독은 둘 사이의 절묘한 대화를 통해서 돈 봉투를 누가 놓은 건지 모호하게 만들며 진실을 중첩시켜 놓습니다. 클라이브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씌운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아들이 낙제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리가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뇌물을 준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레리가 묻자 클라이브의 아버지는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그 돈 봉투를 클라이브가 놓은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클라이브 부자는 레리가 돈 봉투를 받은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돈 봉투는 누가 놓은 걸까요? 레리는 종신재직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심사에 통과되면 정년까지 교수직이 보장되므로 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렌이라는 이름의 이 동료 교수가 종신재직권 심사위원장입니다. 알렌은 지나가듯이 레리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는 투서가 오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레리는 클라이브가 그 투서를 썼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투서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돈 봉투도 이 알렌이라는 심사위원장이 레리의 도덕성을 테스트해보려는 의도로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레리의 형 아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멘타쿨루스라는 걸 집필합니다. 멘타쿨루스란 우주의 모든 법칙을 설명하는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이 멘타쿨루스가 정말 위대한 영감의 산물인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낙서인지에 대한 진실도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언시리어스해 보이긴 합니다. 도박을 하는데 유용하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시리어스한 사람은 도박을 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따로 나가 살 아파트에 구했는지 묻자 아서는 못 구했다고 대답합니다. 아예 구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리가 싸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명확해집니다. 레리는 반드시 형 아서를 끊어내야 합니다. 싸이가 방문합니다. 아내 주디스와 바람이 난 건 싸이이니 레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어쩐지 싸이가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이고 레리는 한껏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레리에게는 아직 현실을 직면하고 분노를 표출할 마음이 없습니다. 레리와 아내 주디스 그리고 싸이는 만남을 갖습니다. 싸이와 주디스는 레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란 이제부터 싸이가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으니 아이들을 위해 레리가 집을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싸이의 원숙한 시리어스 앞에서 레리는 맥을 못 춥니다. 레리는 유대인 공동체의 한 지인에게 아내를 빼앗긴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소연을 합니다. 대체 왜 신이 자신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지인은 혼자 힘으로 신의 뜻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랍비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레리는 첫 번째 랍비 스콧을 만납니다. 주니어 랍비인 스콧은 모든 건 관점의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본인의 관점을 바꾸면 세상 만사를 신의 섭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명백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신의 섭리에서 일관성을 찾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니어 랍비인 스콧의 가르침은 정론이긴 하지만 신에 대한 낡고 유아적인 개념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난 레리는 모텔에서 출근을 하고 싸이는 레리의 집에서 출근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레리는 문득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는 클라이브를 발견합니다. 클라이브가 자신의 비도덕성에 대해 투서를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레리는 클라이브를 향해 욕설을 내뱉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꽤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 영화를 통틀어 레리가 유일하게 보여준 시리어스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싸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레리에게 싸이의 자리로 갈 여지가 마련됩니다. 이제 레리는 시니어 랍비 라크너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레리는 자신에게 싸이 자리로의 이동이 시작됐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고는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또한 아내가 싸이의 장례식 비용을 자신 보고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레리는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신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레리는 고백합니다. 랍비 라크너 역시 신의 뜻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랍비 라크너는 레리의 의문들이 치통과도 같은 것이며 어느 순간 찾아왔다가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레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라고 말하자 랍비는 신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니어 랍비 스콧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 신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했듯이 이것은 신에 대한 낡고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신을 인간의 좁은 소견에 가두는 우를 범하고 있고 강압적이며 신의 뜻을 모르는 건 인간의 책임이 됩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치면 이제 반이 나올 차례입니다. 시니어 랍비 라크너는 신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전면 부정합니다. 신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고 우리에겐 신의 뜻을 알 능력도 없다는 식으로 순화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신의 무용론, 더 나아가 무신론의 선언입니다. 싸이의 장례식에서 랍비 라크너는 싸이야말로 진정한 시리어스 맨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레리는 어딘지 모르게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레리는 자신이 싸이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건지 가기 싫은 건지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레리를 싸이의 자리로 보내기 위한, 아니 그 전에 먼저 아서를 제거하기 위한 신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불법 도박 행위를 한 아서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찾아옵니다. 레리는 애도 중이라는 구실로 일단은 경찰을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물론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한편 레리와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아내 역시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이며 거기에다가 레리가 모르는 사이 그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리가 상심해 있자 그의 변호사 친구는 랍비 라크너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 원로 랍비인 마르샥과 상담을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원로 랍비 마르샥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레리는 칠판에 한가득 수식을 나열해 가면서 엄밀하고 철저하게 원리 하나를 증명해냅니다. 그가 증명한 원리는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강의실을 떠난 후에도 싸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싸이는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자기 눈에는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고 말하더니 어서 랍비 마르샥을 만나라고 레리를 마구 다그칩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레리는 참으로 언시리어스한 옆집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마리화나를 하며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레리가 깜짝 놀라 나가보니 경찰이 레리의 형 아서를 체포해 갑니다. 혐의는 매춘 시도와 남색입니다. 레리의 변호사 친구는 아서를 빼내기 위해서는 실력이 좋은 유능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며 비용이 꽤 나갈 거라고 알려줍니다.
레리가 그 돈봉투에 든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세어보고 있는데 다시 알렌이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신재직권 심사가 열리기 전에 뭐 제출할 거 있으면 하라고 알렌은 슬그머니 레리를 떠봅니다. 레리는 그게 돈봉투 얘기일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레리는 원로 랍비 마르샥을 찾아갑니다. 레리는 자신이 시리어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리어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마르샥을 만나야 한다고 리셉셔니스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리셉셔니스트는 지금 마르샥이 바빠서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레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혀 바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리셉셔니스트는 현재 마르샥이 생각하느라 바쁘다고 대답합니다. 한밤중에 레리는 형 아서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인 아서는 레리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서는 펑펑 울며 맨발로 방을 뛰쳐나갑니다. 자기가 레리로부터 떨어져 나갈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레리는 아서를 위로해 줍니다. 마침내 레리의 아들 데니의 성인식이 거행됩니다. 데니는 얼떨떨해하면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성인식을 마칩니다. 아직 잘 와닿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데니에게 예전과 같은 삶의 태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인식을 마친 사람은 딱 한 번 원로 랍비 마르샥과 면담을 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렇게 데니는 마르샥 앞으로 갑니다. 한동안 물끄러미 데니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마르샥이 입을 엽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내 안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면 그 다음엔 뭐지? 데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에어플레인의 노래 Somebody to Love의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라고 데니는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르샥은 예전에 데니가 압수당했던 라디오를 책상에서 꺼내 건네줍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고 들떠있는 데니에게 마르샥은 착한 아이가 되거라 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신의 개념은 사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대놓고 제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문화 속에 신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건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쩐지 도마복음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토막을 쪼개어 보아라.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돌을 들어올려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주니어 랍비 스콧이 제시한 세상 만물이 신의 섭리라는 신의 개념과 언뜻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돌 밑에도 신이 있듯이 혹은 전파가 평등하게 공중을 덮고 있듯이 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조건 속에서 시리어스하게 삶에 몰입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레리는 동생 아서의 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자그마치 $3,000입니다. 돈에 쪼달리고 있는 레리는 결국 뇌물을 받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의 출처가 클라이브라고 믿고 있는 레리는 클라이브의 성적을 F에서 C-로 수정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벨이 울립니다. 클라이브의 학점란에 C-를 써놓는 것은 레리에게 있어선 일종의 관측 행위입니다. 레리는 원래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에게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 그의 신념을 변화시켜 신에 관해 중첩된 두 개의 시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시각이란 이 세상을 신이 주관하는 오묘한 섭리의 목적론적 세계로 보는 관점과 이 세상을 권선징악 따위는 없는 무의미하고 무질서한 곳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만물을 다스리며 선한 의도로 섭리하는 착한 이에게 상을 주고 나쁜 이에게 벌을 주는 신이라는 관점과 너무 바빠서 이런 사소한 데에는 신경을 못 쓰는 무신경한 신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레리가 봤을 땐 아무리 생각해도 반반의 확률 같습니다. 그래서 관측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만약 정말 신이 있어서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자신을 벌한다면 그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니 한편으론 기쁘고 또 안심이 됩니다. 만약 신이 없거나
혹은 무신경한 신이라면 비싼 변호사 비용을 공짜로 얻은 것이니 그것도 그것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관측을 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려 레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건강검진을 했던 곳의 의사입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되냐고 레리가 묻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의사는 대답합니다. 어쩐지 심각한 병 같습니다. 레리는 이것이 신의 응답이라고 인식합니다. 결국 신은 존재했고 부도덕한 자신에게 벌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신이 존재해서 다행이라는 마음보다는 생각보다 벌의 강도가 세서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교 율법 수업 시간에 데니는 또다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의 습관대로 페이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곧바로 학교 직원이 교실로 들어와서는 토네이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모두 대피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대피소의 문을 여는 동안 학생들이 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대기합니다. 페이글을 발견한 데니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페이글은 너 성인식 치렀잖아. 넌 이제 나와 상관없어. 라는 듯한 표정으로 데니를 한번 돌아보고 맙니다. 멀리서 데니에게 시리어스한 삶을 종용하는 듯한 시리어스한 토네이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데니는 잘 해낼 것 같습니다. 한쪽 귀에 꽂은 이어폰을 통해 데니는 계속해서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어플레인의 Somebody to Love가 흘러나옵니다. 시리어스하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고맙게도 시리어스맨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시리어스하게 살고 있다는 가장 확정적인 증거입니다.